안녕하세요. 호요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했죠. 그 이전에 그 기준금리 인상한다, 아니면 테이퍼링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정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준 의사록을 이제 공개하면서 그 내용에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시장에 이제 매각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알려지면서 2020년 2년 시작과 함께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했죠. 그런데 이제 포요 환율 연구소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미국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은 약 한 8조 5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 가까이 돼요. 근데 금액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 금액을 시장에 내다 판다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현재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10년물 국채를 가지고 있는 투자은행들, 그리고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10년물 국채를 이제 내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팔 사람은 있고 사줄 사람은 없으니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단계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거든요. 포유 환율 연구소가 추정할 때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해 안에는 2.0%를 돌파하지 않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우선 연준이 그 보유자산을 매각하겠다는 이유가 물가 잡기 위해서거든요. 또 연준의 업무는 물가만 잡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 회복도 도모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 그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얘기인데, 그러니까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 그 가파른 상승을 또 억제할 의무도 있다라는 유추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연준도 그것은 통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데, 공급망이 복원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망 부족 문제 때문에 물가가 올란 문제가 조금 해소될 수 있다는 거죠, 올해 안에는. 그 다음엔 또 연준은 미국 정부가 이제 부채가 많잖아요. GDP 대비 120% 가까이 지금 육박했는데, 이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채권을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재정정책 때문에 또 돌아오는 채권 차환 발행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그 정부 부담이 증가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국민들 부담이잖아요. 조세를 가지고 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 부담도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연 2.0% 이상까지 올리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시장금리 동향 봐가면서 그러니까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매각 시기를, 또 매각 물량을 조정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과 독일이 이제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제조업 강국은 그 자국 통화 약세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나라가 돈이 많은 국가예요. 쉽게 하면 여유 자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국부 펀드가 규모가 커요. 일본도 지금 미국 다음에 국부 펀드 규모가 큰 국가거든요. 독일도 이제 무역수지 흑자 국가고 하니까 여유 자금이 많아요. 그 국부 펀드가 탄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국가는 지금 달러 강세가 유리해요. 거기다가 지금 일본하고 독일은 미국보다 10년물 국채 금리 수준이 매우 낮아요. 그저 1%도 안 되거든요. 0% 내에요.
심지어는 이 마이너스도 한 번씩 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가 매력적이죠. 더군다나 국부펀드, 연기금 펀드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관리하는 펀드인데, 이쪽의 펀드에서는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2.0% 정도 올라가면 굉장히 매력적이죠. 거기다가 환율 걱정도 할 필요가 없고, 쉽게 하면 달러 강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 국부 펀드나 연기금 펀드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 투자하면 이익이 크지요. 첫째는 금리가 높으니까 이익이 크고, 두 번째는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어요. 일본도 독일도 제조업 강국이니까 수출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또 자국 금융시장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 그 국부펀드나 연기금 펀드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를 돌파하면 망설이지 않고 아마 매수할 거예요. 크게 보면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달러 강세, 유로 약세 또는 엔화 약세가 유리하다는 거죠. 두 번째, 자국 수출 기업과 금융시장 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또 금융회사 대출 채권 건전성도 확보돼요. 왜냐하면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관련 기업도 많잖아요. 관련 기업의 대출 채권이 건전해지는 거죠. 그러게 되면 금융시장도, 주식시장, 채권시장도 활성화되죠. 그러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연 2.0%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또 독일이나 일본 기업들은 장기 채권 가격 등락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장기채는 금리가 조금만 하락을 하더라도 수익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또 미국 10년물 국채 거래 대금이 제일 많아요. 채권 중에서도. 그러니까 언제든지 수익 실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노리스크다 이라는 거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2.0%까지 상승하면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 채권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 자국 산업 보호도 할 수 있고, 자국 금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대출 채권도 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니까 도랑치고 가재 잡고 손도 씻고 발도 씻을 수 있는 것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2.0%라는 거죠. 그러니까 2.0% 이상 상승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 다른 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기술주들은 나스닥 기술주들도 어떻게 보면 장기성 자산이거든요. 10년물 국채시장도 장기성 자산이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0% 올라가면 기술주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영업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기술주들 많잖아요. 주가만 올란 것들. 그러니까 그쪽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10년물 금리가 2.0%면 25년이면 더블 되거든요. 투자원본 대비. 그런데 나스닥은 40년, 50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00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투자 수익률을 중시하는 투자은행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작년 연말도 그렇고 11월 이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라. 엔비디아 주식도 뭐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은 맞지만은 지금 주가는 보면 향후 20, 30년 이후를까지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식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또 메타버스 그죠? 그리고 NFT 관련 주식도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은 제가 매도하라. 그런 주식은 원래 많이 내릴 거다 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바로 그 이전부터 제가 미국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매각을 가장 큰 악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번에 연준이 의사록을 공개하면서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을 매각할 것이냐? 그 연준 보유 자산을. 그러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하고 같이 그 연결시켜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가 잡기 위해서지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도 그 결국 장기 물가를 반영하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같이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금리만 인상해 가지고는 시장금리 내에서 인상을 하기 때문에 목적 달성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장기 물가를 반영하는 10년물 국채 금리도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추정해 볼 적에는 아마 두 번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점부터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보유재산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매각을 할 거다 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한 거죠. 그러니까 1년 이후에 한다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할 이유가 없죠. 늦게 해도 되니까. 그런데 이게 임박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년 들어가지고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한 건데 2.0% 이상은 가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기술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나스닥 종목 있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수반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테슬라는 주가는 높은데 실적은 그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시장금리 상승이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기준금리 상승이 NFT하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 비트코인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 이런 그 가상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도 많이 가지고 있고 도지코인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머스크 회장이 그 도지코인을 그 전기자동차 판매하면서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금리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머스크 영향력보다 금리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식과 그 다음에 나스닥의 그 NFT나 가상자산 관련 주식은 힘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연초에 또 지난해 연말에 그런 주식은 원래는 피하라 라는 얘기를 한 이유이기도 하고 실제로 연초에 들어와 가지고 조정을 받고 있는 것도 그런 주식들이에요. 또 나스닥 주가 지수 하락을 주도하는 종목도 그런 주식이에요.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NFT 관련, 메타버스 관련, 그 다음에 가상자산 관련 이런 것들이 나스닥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미국 10년물 국채가 2.0% 금리 수준까지 도달하면 미국 투자은행들도 국채 비중 늘릴 거예요. 일본과 독일의 그 투자은행뿐만 아니라 국부펀드까지 다 10년물 국채에 투자할 거예요. 그러려면 나스닥 시장에 갈 돈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나스닥 지수는 회복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다. 지수는 회복되더라도 거품이 발생한 기술주들은 오르지 못할 거다. 직전 고점 돌파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분석이 가능하겠죠. 또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겁니다. 이것은 14일 제가 미국 그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 매각이 그 신흥국과 선진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가지고 지금 녹화를 해 놨으니까 그때 여러분과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자산은 아마 점진적으로 할 건데, 그런데 신흥국의 문제입니다. 신흥국은 외채도 많고 환율에 또 민감하거든요. 또 뭐 취약한 기업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흥국은 아마 경기 불황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얘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여튼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